임미현의 아침 뉴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참변을 당한 한국 원정대원과 네팔인 가이드 등 9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안치됐습니다. 프랑스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북한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철도 도로 연결 등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육군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구입한 조준경이 해외에서 팔리는 같은 제품보다 2배 비싼 반면 성능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국이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지속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참변을 당한 한국 원정대원과 네팔인 가이드 등 9명의 시신 수습이 모두 마무리돼 네팔 카트만두에 안치됐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이 네팔행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현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 등 9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돼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안치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됐던 구조 헬기는 이륙 4시간여 만에 시신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고 나머지 6구도 차례로 이송해 수습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눈보라 탓에 시신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가파른 계곡 사이에 헬기가 마땅히 착륙할 장소가 없어 구조대원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수도 카트만두로 옮겨져 국립대학병원에 안치됐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유가족들이 네팔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해 현지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회 관계자는 네팔로 갈 유가족 등 20여 명의 네팔행 비행기 표가 없어 대기표를 예약한 상태지만 지금이 현지의 트래킹 피크 시기여서 비행기 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의 장례나 운구 절차 등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2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오늘 중 현지로 파견할 예정입니다. 김창호 대장이 이끄는 한국 원정대는 지난달 28일 신루트 개척을 위해 구로자마힐 뽕우리에 올랐다가 눈폭풍이 덮쳐 참사를 당했습니다. CBS 뉴스 황명문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 콘서트에 참석해 글로벌 스타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직접 관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 유럽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박지환 기자가 파리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파리 트레지엄 아트 극장에서 열린 한 프랑스 우정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콘서트 마지막에 무대에 오른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은 문 대통령 내외 앞에서 자신들이 왜 글로벌 스타인지를 한껏 뽐냈습니다. 콘서트에는 프랑스 정재계 주요 인사와 문화예술계 인사, 한류 애호가는 물론 파리 7개 대학 한국학과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첫 곡 DNA를 칼 군무와 함께 선보이자 관객석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10대에서 20대 프랑스 여성 팬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연호했고 함께 율동하며 한국말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파리 시민들과 함께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방탄소년단의 화려한 무대를 즐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취임 후 2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만큼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또 향후 북한의 비핵화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서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남북은 오늘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남북 모두 대표단에 철도도로 담당 고위 당국자가 들어있어
정부가 이달 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구간 철도도로 현지 공동조사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구입한 조준경이 같은 업체의 미국 판매 제품보다 가격은 2배 가까이 비싸고 성능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육군은 새로운 조준경을 다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08년 보병전투원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조준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준경 연구 개발부터 양산까지 A업체가 도맡아 진행해 지난해 전방부대에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군은 지난 8월 총을 처음 만져본 50대 여성도 조준경만 있으면 명사수가 된다면서 조준경 도입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조준경 도입 1년 만에 새로운 조준경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조준경 배터리 수명 시간이 48시간밖에 안 돼 장기 전투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결국 10년의 시간과 300여억 원의 예산이 1년 만에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황당한 것은 A업체가 미국 시중에 판매하는 조준경은 배터리 수명 시간이 2만 시간인데다 가격은 군 납품 가격의 절반 수준인 33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군의 무기 도입 단계가 길고 복잡한데 기술 발전 속도는 빠르다 보니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더 좋고 저렴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전력화 방식보다 신속한 구매 방식으로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육군이 재구매 후보로 시험 평가하고 있는 조준경조차 A업체가 만든 33만 원짜리 조준경보다 2배가량 비싸면서도 A업체 조준경보다 좋은 성능을 갖춘 것도 아니어서 또다시 탁상 행정,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부 최고위층과 실무진 사이에서 사실상 업무를 총괄했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용 기자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원 전 차장이 검찰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소환됩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전국 교직원 노조 소송 등 박근혜 청와대의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8천여 개가 담긴 USB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을 바탕으로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 수십 명도 소환해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문건 작성이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오늘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최고위 법관들로 향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이 시급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피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에듀파인이냐 별도 개발이냐 두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을 초중고 공사립,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과 연계하는 방안은 이미 2013년에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검토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별도 개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확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곧바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17개 시도교육청의 중론입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역시 쉽게 해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자입니다. 기술자들이 캐리스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컨택만 된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 문제. 왜냐면 뭐 지금 초중고 운영을 해봤고 노하우도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결국 교육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용역을 하느라 길게는 5년, 짧게는 2년을 호송했는데 굳이 또다시 1년을 호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쓰기에 편리하도록 에듀파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에 쫓겨서 정말 뚝딱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S는 요즘 점심의 풍경을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는데 오늘 첫 순서로 김밥과 편의점 도시락이 점령해가는 직장가를 박희원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김밥 프랜차이즈 김간의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 시내 가맹점은 모두 216곳이 있습니다. 강남구 28곳, 종로구 광화문 일대 22곳, 영등포구 12곳으로 사무실 밀집 지역에 주로 몰려 있어 한두 곳만 있는 강북구, 도봉구와 대조적입니다. 축구장 8개 면적의 여의도에만 4개 지점이 모여 있는데 약 1.5km마다 한 곳씩 걸어서 20분 거리에 밀집하고 있는 겁니다. 김간의 하루 매출 중 평균 32%가 평일 점심시간대인데 사무실 밀집 지역의 경우 50%에 육박한다는 게 김간의 본사 집계입니다. 김간의 매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김소희 씨. 점심시간에 이곳을 찾은 직장인 박소연 씨입니다. 2시 정도까지는 계속 홀이 꽉 찬다고 보시면 되고 피크 시간대예요. 평일에는 직장인분들 많이 오시고 회전율이 빠른 편이에요. 음식 나오고 식사하시는데 거의 20분이면 빠지거든요. 점심으로 먹기 간단하기도 하고 다른 메뉴들보다 싸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있고요.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이른바 편도족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경기 불황의 여파도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맛, 구성까지 좋다는 평가를 받아 편의점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GS25의 도시락 매출 증가율은 2016년 176.9%, 지난해 42.7%에 이어 올해 9월까지도 전년 동기간 대비 28.6%를 기록했습니다. 5,000원 미만대로 가성비를 앞세우고 유명 셰프들은 모델로 내세워 해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GS 리테일 관계자입니다. 프리미엄 도시락이라 해야지 예전에 5,000원 이상 스파성으로 나왔었는데 고객들이 생각하시는 편의점에서 사 먹는 도시락에 대해서 가격 저항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급과 점심 비용을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편의점 도시락 쪽, 이른바 편도족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쇼핑몰 의류 매장 아르바이트생 최예원 씨입니다. 시급보다 비싼 곳이 많아서요. 편의점 도시락이 시간도 돈도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수록 당장 줄이기 쉬운 식비부터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앞으로 1주택 보유자도 신규 대출이 어렵고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져 갈아타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주택 보유자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1주택자의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이 허용됩니다. 대출뿐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을 통한 갈아타기도 어려워집니다. 당첨자 선정 때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던 추첨자 물량도 앞으로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무리 오래 갖고 있었다 해도 기존 주택을 먼저 팔지 않는 한 인기 지역 당첨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목적이 실거주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입니다. 투자 목적이라고 해서 이제 2주택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고 최장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장 상황이 거래 절벽인데다 가격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어 기존 주택을 팔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자나 투기가 아닌 실거주 차원이라면 새 집으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CBS 뉴스 윤석재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12개로 축소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10년여 만에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공전 중이던 분양 원가 공개법을 전격 철회하는 대신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물꼬가 트였기 때문입니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습니다. 국토부 역시 관련 법안이 심사 중이란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에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어제 철회안을 국토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의 조율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분양 원가 공개는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만 남아있는 건데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공공부문을 12개로 축소했고 박근혜 정부는 민간부문 공개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다시 확대되면 주택과 토지 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참에 설계도급 등 실제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고 선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이강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북한은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일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지난 3월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성인 1,9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일 공포합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지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확인 장치를 제거해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를 협의할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 중에 가동됩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 남북이 JSA 일대 지뢰 제거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가 이번 주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예, 국정감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로 6일째를 맞는데요.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아직 초반부이긴 하지만은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과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새로 발견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번 국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열리는 감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막상 쭉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당이 국정감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정권 차원의 비리나 중대한 실책 같은 이른바 한방은 나오지 않고 있고 국감 스타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여서 아직은 정권이나 정부 차원의 문제가 축적되거나 일부로 표출되기에는 좀 빠른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과거 정부의 행태가 반면교사가 돼서 이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점도 이번 국감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국정감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네요. 먼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철회해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갖가지 소품이 등장하기는 했지만은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고요. 이 국정감사 자체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 이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료 요청권이나 질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이제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보다는 아무래도 야당이 더 날카롭고 매섭고 추상 같아야 합니다만은 아직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야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국감 보이콧이나 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아니라 차관을 상대로 한 그 질의 이런 것으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문제 같은데 법사위의 경우 지금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이 세 곳의 굵직한 기관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한국당 의원들의 한때 퇴장하는 대법원이나 법무부 같은 데서는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한때 퇴장을 하기도 했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격적인 보이콧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또 집단 퇴장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선해 그렇죠. 보이지 않고요. 또 좀 약간은 억지스러운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감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지 않고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은혜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차관을 상대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받을지는 아주 좀 미지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은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험악해지기도 하죠.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어야 이제 싸워도 잘 싸웠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 보이콧을 해도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무엇을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퓨마 사살의 부적절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 야당 의원이 벵골 고양이를 우리 안에 넣어서 가져온다든가 또 어처구니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져와서 화제가 이제 되는 등 좀 이른바 눈에 띄는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튀는 행동이었지만은 이제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식상해하고요. 또 박수를 치기보다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so what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당의 국정감사 태도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은 여당으로 전환된 2년째인 만큼 정부의 약점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서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문제를 짚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으로서 예전 같은 노골적인 정부 감싸기는 아직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국정감사 초기인 만큼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또는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CBS가 보도를 한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생계형 민생 사범에 대해서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사면자 명단이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보가 됐는데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320여 명이나 들어있었던 것이 이제 드러났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시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당사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놀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김포와 청주공항에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비행기 뜨고 내리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시작으로 국내 노선들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 여행의 단체 여행객이 늘면서 예약이 빨리 마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출발편뿐만 아니라 도착편까지 예약이 다 끝난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오전에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진에어 1, 2편과 하노이에서 들어오는 아시아나항공 734편 그리고 런던에서 들어오는 영국항공 017편이 도착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마중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는 항공사별로 겨울철 운항 스케줄이 시작됩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노선이나 운항이 중단되는 노선도 있고 시간이 바뀌기도 하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은 오늘 아침까지는 짙게 껴있는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낮부터는 올가을 처음으로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 안개는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거치겠고 오늘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정체로 인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서쪽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 10.9도를 비롯해 대부분 조금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22도까지 오르겠고 춘천과 청주 21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로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5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